오르가닉 머티리얼. 잉여 인간은 오르가닉 머티리얼이다. 유기물이라는 거죠. 그냥 섭취, 배설 반복하고 이산화탄소를 뿜어내는 존재.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자연계로 돌아가서 동물성 사료가 되기도 하는 그런 존재의 99%. 그래서 항상 0.1%가 새로운 것을 주장하면 0.9%가 함께 그것을 이루어내고 나머지 99%는 매번 세상 참 좋아졌다. 옛날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세상 참 놀랍군. 엄청난 일이야. 계속 이런 말만 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들 99%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걸 보니까 답이 딱 떨어졌습니다. W는 0.1%였고 제 친구 백수는 0.9%에 속했고 저는 잉여인간이었던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한데 그게 슬퍼지야. 나를 유기물이라는데 내가 이성이 없는 임팔라 따위하고 저하고 같은 존재라는데 기가 막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두 번째, 지금 이번에 90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현상들, 변화들, 이것만이 일시적인 현상이냐? 제레미 르프킨 역시도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는 이 모습만 보고 헛소리하는 건 아니냐? 과거에도 진짜 그랬나?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레트로그레이드하게 뒤집어 보니까 구구절절이 국면이 바로 제레미 르프킨 이야기와 일치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 다른 것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경제사만 하나 놓고 보면 한 200년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공작기계에 대한 산업특허 1호는 방적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모직을 생산하는 기계죠. 모든 사람이 배틀에서 시조가 날조를 엮어서 모직을 생산하던 영국에서는 양틀은 나왔지만 그것을 가공할 능력이 없어서 길 건너에 있는 이 네덜란드로 가서 이 모직물을 생산해서 도로 가져오면서 엄청난 옷값이, 이 모직값이 엄청나게 비쌀 때였습니다. 아무나 입지 못하던 것을 기계를 통해서 대량 생산한다니 이거는 세상을 뒤집는 혁명과 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창의적이죠. 그 기계를 만든 W는 획기적인 물건을 개발한 겁니다. 문제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데 그때 당시 글래스고에 그 공장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주변에서 감자밭을 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W다. 저거 세상 뒤집겠다. 산업을 중심이 되겠다. 나도 저기 뛰어들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죽었다 깨나도 기계를 만들 재간은 없으니 어디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모직 생산이 잘 되면 아무리 기계가 잘 돌아가 봐야 양털 없으면 안 된다. 지금 대개 천재들의 가장 큰 단점은 좌우를 돌아보지 않는 겁니다. 공장은 지어놓고 양털을 어디서 가져올지를 생각을 하지 않고 우선 지금 가져오듯이 그냥 하면 되겠지 생각하지만 그것을 딱 착안한 일부 감자밭을 하던 사람들이 감자밭을 갈아엎고 양목장을 시작합니다. 모직 생산 어마어마한 속도로 인기를 끌고 양털이 대량으로 필요해지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양목장주들이 가져갑니다. 뒤늦게 너도 나도 감자밭을 갈아엎고 양목장들을 하는 바람에 영국에 감자파동이 일어납니다. 감자기근으로 영국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거의 절반이 감자파동으로 죽는데 이유는 바로 모직 때문입니다. 그 상황을 두고 토마스 모어는 유토피아라는 책을 씁니다. 그러면서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는 제일 앞에 이런 말이 나오죠. 시가 나옵니다. 양이 사람을 죽였네, 양이 사람을 죽였네. 그것 읽어보신 분 계시죠? 그거 보면 양이 사람을 불러 떠받아 죽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그때의 사회상, 즉 산업이 사람을 죽이는 것을 묘사를 했습니다. 전부 양목장을 하는 바람에 사람이 먹을 감자가 없어져서 감자기근이 들고 결국 굶어 죽게 생긴 사람들이 감자를 훔치게 되고 결국에는 감자를 훔치면 교수형에 처한다는 법이 만들어지고 영국의 길거리에는 교수형에 처해진 목매달린 시체들이 줄줄이 늘린 상황, 그 가혹한 상황을 두고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씁니다. 어쨌거나 간에 그만큼 한 명의 생각이 세상의 사회사까지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 양목장주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에 가면 약 300개 정도 유력 가문이 있다 그러는데 그 가문들의 문양을 잘 들여다보면 이 양뿔이나 양머리가 그려진 문양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과거 200년 전에 조상들이 양목장을 했던 사람들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때 여전히 감자밭을 하던 사람들은 후손은 지금도 감자를 캐고 있다는 전설이 있죠. 문제는 그때부터 시간이 다시 조금 더 흐릅니다. 유럽에 드디어 소형 내연기관이 만들어지고 그것을 마차에 장착하는 초창기 형태의 원시적인 자동차가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동차로 볼 수는 없었죠.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헨리 포드입니다. 1903년에 헨리 포드가 자동차라는 걸 만듭니다. 변속기, 악셀레이터가 붙어있는 이 소위 말하는 클러치 장치까지 만들어진 자동차라는 것을 헨리 포드가 개발합니다. 미국에서 제작 발표합니다. 거창하게 자동차를 세워놓고 제작 발표를 딱 할 때 그때마다 뭐 레이싱 글은 없었겠죠. 헨리 포드가 옆에 서서 이것이 자동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도하 미국 언론들이 그 다음날 획기적인 물건이다 라고 기사를 받은 게 아니라 헨리 포드를 조롱하는 기사들이 미국 신문을 도배를 합니다. 기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헨리 포드를 쪼다가 자동차라는 물건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 아주 웃기는 물건이다. 왜냐하면 이거 한 대 만드는데 기차보다 돈이 더 들었단다. 기차 한 대보다 더 비싼 생산 단가로 자동차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실제로 보니 기차는 100명이나 타는 데 비해서 자동차는 고작 4명밖에 못 하더라. 이딴 걸 만들어 놓고 신기술이라 그러니 헨리 포드가 얼마나 쪼다냐 이런 기사를 만들고 심지어는 워싱턴 포스트의 경우에는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거꾸로 들고 벌 쓰는 그림까지 그립니다. 만평으로. 헨리 포드가 투자자를 모집하려 하는데 못 구합니다. 아무도 그 사업에 뛰어들지 않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리고 비망록에 이렇게 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비웃는데 나는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내가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들은 비용을 두고 비싸다고 말하지만 대량 생산하면 가격은 떨어진다. 두 번째, 기차는 100명이 탈 수 있을지는 모르나 기차는 단점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길밖에 가지 못한다. 하지만 내가 만든 자동차는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기차가 다니지 않는 모든 도시를 연결해서 세상을 물리으며 뒤집을 거다 라고 헨리 포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비망록에 세상과 저항하는 글을 씁니다. 헨리 포드 자서전에 보면 제일 앞에 나오는 대목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투자자를 구하지 못하고 절망과 좌절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때 동네의 건달 하나가 헨리 포드 이야기를 듣습니다. 듣고 갑자기 무릎을 칩니다. 저놈 W다. 그리고 나도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야 된다. 저거 획기적이다. 헨리 포드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이게 안 되니까 뛰어들 방법이 없습니다. 다행히 돈은 있었습니다. 집안에 스비에서 지분이 있었고 우리식으로 치면 뭐 H그룹의 그 주먹질 잘하는 회장님 아들 정도 되는 막 그런 정도의 위상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간에 본인은 낡은달에 가까웠는데 이 낡은달이 갑자기 전기가 스치면서 무릎을 칩니다. 이거 획기적이다. 뛰어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뛰어들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어디에 주목하느냐 하면 양목장주처럼 자동차가 물러가나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헨리 포드 자동차가 불과 10대도 생산되기 전에 8개의 주유소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4, 5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1907년에 드디어 대량 생산 모델 포드 T카라는 게 세상에 선보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매뉴팩처 시스템의 효시입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에서 가격이 낮춰진 근대적 개념의 자동차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로부터 20년간 전 세계가 자동차 산업으로 뒤집힙니다. 문제는 차를 사서 몰고 나오면 기름을 넣을 데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선점한 주유소, 새로 만들어진 도로마다 이미 선점 효과 때문에 계속 이 사람이 주유소를 늘려가고 정유공장 지분을 넓혀갑니다. 1940년대 중반까지 미국 전체 주유정유 시장의 94%를 독과점해버립니다. 미국 사람들이 못 살겠다. 한 사람이 저걸 독점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저히 견딜 수 없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서 의회에 청원을 하고 미 의회가 이 한 사람을 겨냥한 법을 만듭니다. 독과점 풀어라. 그것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공정거래법. 놀라운 일이었죠. 이 사람은 전 세계의 부를 전무후무한 부를 긁어모읍니다. 록펠러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그 시대의 주인이 됐던 록펠러의 영향을 아직까지 미칩니다.
또 10년 정도 세월이 흘러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집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는데 아주 지극히 통신이 문제입니다. 내가 적에게 이야기를 하면 적군이, 우리가 교신을 하면 적군이 교신을 듣고 우리가 대장님 폭격할까요? 그러면 적군이 듣고 있다. 쟤들 폭격한다. 숨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때 그것을 보고 이거 지극히 단순한 건데 하고 인터폰 회사를 하던 친구가 전화선 끊고 어차피 음성을 코딩하고 디코딩해서 넘기는 게 다인데 이거를 주파수를 넘기면 무전기라는 것을 만들겠다 해서 무전기를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주파수 통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무전기를 만들고 대량으로 전장에 납품을 합니다. 그야말로 대박이 터집니다. 단순한 발상의 전환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모토로라가 그거로 시작됩니다. 1946년에 휴렛패커드가 또 10년이 흘러서 트랜지스터라는 걸 개발합니다. IC. 사람들이 만들었나 보다 이러고 있을 때 이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면 진공관을 대체하는 전자산업이 발달할 수 있겠다라고 믿고 거기에 뛰어드는 그 당시 중소기업들, 그 당시 전자회사들 중에 선점에서 뛰어든 수많은 0.9%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톰슨, 제네시스, 월프, 필립스와 같은 어마어마한 전자회사로 성장을 해나갑니다. 그리고 1960년대 일렉트로 메카트로닉스 시대, 기계와 전자문명의 시대로 전 세계 문명을 수십 단계 또 위로 밀어 올리고 이 사람들이 시대의 주인이 됩니다. 또 10년이 흘러서 반도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W가 반도체를 들고 나옵니다. 전기가 흐르기도 하고 안 흐르기도 한다. 전기가 깜빡깜빡 하는 게 반도체다. 99%들이 묻습니다. 어쩌라고? 이때 그것을 보고 이것이 이 강당만한 애니악 대신에 개인의 책상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컴퓨터를 이걸로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창고에서 조립해서 퍼스널 컴퓨터를 만드는 사람이 생기고 그것으로 다시 80년대가 컴퓨터의 시대로 또 한 시대를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의 주인들이 무수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90년대 제가 만났던 바로 그 시대가 돌아왔습니다. 이러고 보니 매 10년마다 계속 기회를 주어지고 기회를 만들어내는 0.1%와 창의적 인간과 그것을 알아보고 잽싸게 뛰어드는 통찰력 있고 직관이 있고 안목 있는 인간, 나머지 99%들이 계속 세상 살만해라고 외치는 99%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던 역사다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저도 그때 뒤늦었기는 했지만 0.9%가 되고 싶었는데 도저히 제 눈에는 뭐가 W인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문재인 원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원장실에 들어갔더니만 박 선생, 그동안 우리 병원이 초기 개원해서 어려운 시절에 고생했는데 선물 하나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뭡니까 하니까 서랍을 썩 여시더니만 시커먼 물건을 하나 그 책상 위에 탁 올리시더니만 이건 자네 해라 이러는 거예요. 핸드폰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은 어떤 물건이었냐면 핸드폰을 들고 로데오 거리를 지나가면 페라리 오픈카를 타고 지나가는 것과 똑같은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 핸드폰을 들고 그때 가입비가 한 250만 원, 기계값도 그에 준하는 만큼 비쌀 때였고 그걸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그랜저 한 대 값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들고 다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격으로 회장 정도나 들고 다니는 건데 저는 그때만 해도 원장님이 그걸 저한테 주시는 순간 내가 이 병원에 뼈를 묻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용을 알고 보니까 어차피 병원에 이익이 나면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그때는 가입비 비싼 물건을 하나 사면 그것은 이익을 디파짓한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까 사실 수익을 디파짓하려고 몇 대 사서 준 건데 어쨌거나 간에 저는 고마웠죠. 그걸 들고 대전역에서 기차를 타면 난리가 납니다. 제가 3시 기차를 타면 간호사들 보고 3시 5분에 전화를 하라 그럽니다. 기차가 덜컹덜컹 출발할 때쯤 되면은 3시 10분만 되면 옥션을 통과하면 전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딱 3시 5분에 전화해야만 통화가 됩니다. 대전권에서만. 그래서 기차를 타서 자리에 앉아서 기차가 덜커덩 하는 순간 전화벨이 울립니다. 가방을 열고 전화를 꺼내서 뚜껑을 열고 여보세요 하면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쓰러집니다. 그냥 영화 찍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승객의 시선이 저한테 꽂히면서 어떻게 저런 분이 기차를 다 타셨을까? 소박도 하시지 뭐 이런 눈빛으로 그런 물건이었습니다. 그거를 들고 고향의 친구들 모임에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너네들 이게 뭔지 아냐? 핸드폰인데 구경해봤나? 이러니까 다들 막 신기해서 막 만지는 거예요. 제가 다른 버튼은 다 눌러도 되는데 녹색으로 샌드라고 써 있는 건 절대 누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애들이 만지는 걸 보고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지금은 우리가 페이저, 삐삐를 차고 다니지만 그리 멀지 않아서 언젠가 이놈도 좀 싸지면 우리도 핸드폰 다 들고 다니는 시절이 오지 않겠냐. 이렇게 무심코 말을 했는데 제 친구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무슨 소리 하느냐는 거예요. 바보 아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7,000원만 내면 삐삐를 주고 한 달에 2,000원, 3,000원만 내면 한 달 내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말아도 가도 삐삐가 터지는데 뭐 하려고 그 큰 걸 들고 다니면서 비싼 통화를 무누에서 들고 다니느냐. 그거는 아무나 쓰는 거 삐삐만 해도 충분하다. 이거는 핸드폰이라는 것은 상용화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다들 놀랍게도 전원이 반응이 그랬습니다. 그 순간 데자부,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걸 어디서 봤는데 이 장면을 내가 어디서 지금 예전에 어디서 한번 경험한 듯한데 이게 뭐지? 하고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해리포터의 자서전에서 읽었던 해리포터의 이야기를 100년이 지난 다음에 서로 핸드폰 대신 자동차 대신 핸드폰이 되고 서로 친구들과 제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게 W구나. 갑자기 눈이 번쩍 뜨는 거죠.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가서 총무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샀느냐 물어보니까 한국이동통신 주식회사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 가입을 했고 기계는 모토로라는 미국 회사래요. 그 길로 여기 뛰어들어야 된다 생각을 했지만 뛰어들 방법이 없죠. 배운 거는 칼질하는 것밖에 없는데 제가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렇다고 가운 벗고 이동통신 대리점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생각할까 고민하다가 이 회사에 주식을 사면 되겠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주식 투자를 해보려고 주식을 사보려고 보니까 공기업이라서 거래가 안 돼요. 그때 한국이동통신 지금 SK텔레콤 전신은 공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SK그룹으로 넘어간다는 소리에 한국이동통신 주식회사를 다니던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사주를 명동 사채시장에 내다 팔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명동 사채시장에 가면 금강 구두표 10만원짜리 8만원, 엘칸토 구두표 10만원짜리 7만원, 한국이동통신 주식 2만원, 대량 입하, 대량 구매 시 협의 가능, 이런 식으로 펄럭펄럭 하면서 이 종이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 그 내용을 정확히는 이해를 못했지만 왠지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가서 월급만 받으면 제 생활비를 제외하고는 가서 무조건 그때 그 한국이동통신 자사주를 샀습니다. 그리고 바로 얼마 안 돼서 SK텔레콤으로 SK로 넘어가서 SK텔레콤이 되고 주식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무려 6만 5천 원이 된 거예요. 야, 이거다 라고 생각을 했으나 W에 올라탔는데 3배의 수익을 냈다는 것 자체로 W라고 보기에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W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W 맞을 거야 생각하고 그래도 6만 원을 해도 사자 하고 월급 생기면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을 산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순간 믿었던 W라는 곳에 뛰어드는 차비, 티켓으로 생각하고 그냥 그걸 샀지. 시간이 조금 그리 말리 흐르지도 않아서 3, 4년이 지난 다음에 제가 99년 말에 이제 한 시대가 끝났구나 이제는 그만하자 하고 털고 나올 때 그걸 다 주식을 매도할 때 52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주식이. 그러니까 2만 원에 산 주식이 520만 원이 돼 있었던 거죠. 세상 사람들이 저보고 그때부터 주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식 투자의 대가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나는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 순간 우연히 다행스럽게 지나가는 마지막 W 버스를 아슬아슬하게 뛰어들어서 범퍼 위에 올라타서 딱 붙어서 그 버스에 올라타고 다행히 다음 정거장으로 갈 수 있었던 것 뿐인데
그거를 주식 투자라고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방송국에서 의사 한 사람이 이동통신 주식을 사서 대박 터졌다라는 소문을 듣고 왔다고 취재를 요청하는데 저 아닙니다. 어느 물어봐서 제가 핸드폰 그거 하게 생겼습니까? 뭐 이렇게 거절을 했었는데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그냥 나갈까봐 약속을 했죠. 그것이 알고 싶다처럼 탁장 밑으로 다리만 찍고 이름하고 이런 소속은 바꿔서 나가기로 하고 이제 슬리퍼 신은 발만 밑으로 이제 찍기로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뉴스에 의사 출신 주신 이래가지고 얼굴까지 홀라당 다 나와버렸어요. 그 시대는 그랬습니다. 약속이라는 게. 그래서 그때부터 어쩌다 보니까 밖에 끌려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니지만 저는 계속 항변합니다. 지금도 나는 주식 투자자 아니다. 나는 그냥 W 버스를 올라타기를 기다리는 승차 대기자일 뿐이다. 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99년 말에 다행히 그걸 정돈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의 이제 성과가 있었겠죠. 문제는 그 성과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돈을 번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급 받아서 생활하고 나머지 돈으로 조금씩 정리했으니까 레버리지는 컸을지 모르겠으나 만약에 지금처럼 저도 이제 뭐 의사생활 많이 하고 돈 많이 벌고 만약에 그렇게 했었으면 지금 재벌 됐겠지.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니었으나 어쨌거나 간에 티켓을 끊고 3등석에 타는 것은 성공했다. 이런 정도였는데 어쨌거나 그 작은 성과를 낸 다음에 2000년에 바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2000년에 새로운 버스가 올 테니까요. 자, 내가 이제 99%가 아닌 정말 유기물이 아닌 반드시 1% 안에 들어가는 인간이 확실하다면 2000년대에 새로운 버스가 내 눈에 보여야 되는데 내가 W가 아닌 건 잘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창의적인 천재가 아니라는 사실은 본인은 잘 압니다. 근데 세상은 그걸 무시하고 애서 천재가 되라고 얘기하지. 학교 다니는 애들 보고도 영재교육원 같은 데 보냅니다. 구슬에 흙이 묻은 걸 닦으면 구슬이 되지만 자갈 들고 아무리 닦아도 옷만 바꾸납니다. 그런데 엄마들은 자갈을 들고 계속 광을 내겠다고 영재교육원도 데리고 다니고 여러분 많이 시달렸지요. 이 중에 W가 있으면 앉아있는 태도가 틀립니다. 물구나무로 서 있다든지 아니면 저기 천장에 매달려 있다든지 뭐 다를 겁니다. 아니면 눈빛이 광안이라든지 뭐 이런 뭔가 달라요. 우리는 그 0.1%를 두고 그런 이상한 행동하는 돈키호테라고 99%는 돈키호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중에 99%는 돈키호테가 맞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개 사단에 돈키호테가 있으면 한 명이 W고 나머지 9,999명은 진짜 또라이거든요. 문제는 안목을 가진 0.9%들은 그 1만 명의 1개 사단의 돈키호테 중에 하나의 W를 발견할 줄 아는 안목을 가진 사람이 통찰력과 직관을 가진 사람이고 나머지 99%들은 보고 저것들 또라이 이렇게 생각해버립니다. 매번 앞서 나가는 사람을 보고 저거 정신 나갔다 또라이 떨은 끄집어내린다. 이러니까 옛날에 미셀 푸코와 같은 철학자들은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을 통렬하게 비판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2000년대 새로운 버스를 올라타지 못하면 저는 다시 99% 유기물을 재확인하는 거니까 올라타야 되겠는데 아무리 사방을 돌아봐도 뭐가 W인지를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새로운 10년의 W가 뭐냐? 제 눈에는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인간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도 1%가 안 되는 거는 확실합니다. 안 보였어요.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안 보였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방법은 있죠. 가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 눈에 안 보이는 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된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2000년 말부터 2001년 중반까지 과감하게 과감인지 무모인지 모르겠지만 백수로 돌아가기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10개월 정도를 백수를 했습니다. 의사를 그만두고 한 10개월간 놀았습니다. 놀면서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은 W일지 몰라라고 생각하는 나보다 똑똑하고 많이 공부했고 내가 속하지 않았던 집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하고 있는 친구 아니면 가서 뭐 연극하는 친구 아니면 연구소에 있는 친구
혹은 뭐 기발한 친구, 심지어는 애니메이션 하는 친구까지 찾아가서 그냥 밥 사주고 술 사주고 이야기 듣고, 그래 뭐 니네들 뭐 하고 있냐, 뭐 그거 어떻게 보이냐,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이렇게 10개월간 틈만 나면 점심이건 저녁이건 아침이건 약속으로 사람을 만났습니다. 현자들을 만난 거죠. 내 머리가 안 되면 남의 머리를 빌리면 되니까. 한 10달 정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리가 좀 됐습니다. 아, 이거였구나. 내가 볼 눈은 없었지만 다른 사람 눈을 빌리니까 보였어요. 이때 이 앞선 친구들이 제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이거를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이랬습니다. 이 친구들 요지는 2000년은 그때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2000년은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해다. 왜냐하면 1000년 이전에 새로운 1000년이기도 하고 1900년 이후에 새로운 100년이기도 하고 1990년 이후에 새로운 10년의 시작이기도 하기 때문에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도 일어날 거고, 산업, 문화, 모든 측면에서 정치 체제까지 다 바뀔 거다. 2000년은. 이번에는 큰 변혁이 온다. 문제는 어떻게 오느냐. 이거를 논점을 생각해보자. 이게 그 현명한 친구들의 이야기를 조합해보면 이거였습니다. 이 친구들의 주장은 이겁니다. 2000년 이전에 멀리 갈 것도 없고 산업혁명 이후에 한 200년간 인류 문명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이 인류 문명을 일으킨 큰 힘은 뭐냐면 기계다. 모두가 동의하는 이야기입니다. 기계 문명이다. 문제는 기계가 문명을 건설을 했는데 인간이 기계의 주인이 아니고 기계가 인간의 주인인 시대였다. 이게 문제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의 구호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00년 이전에 우리 사회의 가장 일반적인 구호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였습니다. 무엇을? 기계를. 누가? 사람이. 거대한 공업단지 콤비나트를 만들어 놓고 인간은 곳곳에 몽키 스패너를 들고 앉아서 혹시 기계가 고장날까봐, 혹시 어디가 막힐까봐, 어디가 셀까봐 기계의 안녕을 위해서 인간이 봉사했습니다. 그 과정에 성면을 들이마시고 인간은 폐암에 걸려 쓰러지고 중금속 오염이 돼서 미나마타병이 이따이따병 걸려서 자빠지지만, 그래도 그때 인간의 희생은 기계 문명의 번성을 위해서 해야 될 당연한 희생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 세대의 그때 곧다운 청춘들은 청계천의 벌집 같은 공장에 앉아서 몸을 웅크리기도 힘든 작은 곳에서 재봉틀을 돌리면서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해야 됐고, 그것을 못 견뎌서 밖에 나가서 기름을 끼얹고 분신을 해도 그것은 조국의 번영과 조국의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 길에서 생긴 이탈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계가 주인이었고 그 기계가 만들어낸 문명이 인간을 학대하고 인간을 부리던 시대, 이게 2000년 이전이었고, 이 기계 문명의 가장 큰 특징은 그런 가혹함도 있었지만 제일 큰 문제는 아시다시피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거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거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연물을 기계 문명이 가공을 해서 이런 상품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저 땅속에 있는 원유 한 방울을 가지고 정제를 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들면 부가가치를 갖는 상품을 만들면 비싸집니다. 문제는 이놈이 가진 부가가치는 여기 쓰는 것인데 어느 날 안 나오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상품이었는데 안 나오는 순간 이건 쓰레기로 불립니다. 그리고 쓰레기가 되는 순간 원래의 자연물의 상태로 되돌아가지 못한다. 즉 기계 문명의 특징은 비가역적이다. 이리버시블하다. 이 비가역적이고 이리버시블한 쓰레기들이 점점 쌓이고 자연물은 계속 기계 문명에 의해서 상품이 되고 쓰레기로 되고 비가역적으로 쓰레기가 축적되고 엔트로피가 증가하면 결국 이 기계 문명은 인류의 죽음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대한 자각이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각을 사람들이 하게 될 거다.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이것을 자각한 일부 W들이 여러분 우리한테 핵심적인 키워드를 하나 던집니다. 뭐라고 던지느냐? 웰빙. 이게 W의 목소리인데 그거를 모릅니다. W의 웰빙 이러니까 99% 잉여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웰빙 좋지. 고사리나물, 무나물에 밥 비벼 먹고 휘տն치도 마시고 해양 심청수 마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다운시프트로 전부 내려갑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웰빙은 뭐냐? 웰빙, 잘 살자는 거죠. 뭐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잘 사는 시대. 결국 핵심 화두는 휴먼, 사람이라는 건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다운시프트에서 나물 뜯어먹고 뭐 백이 숙제처럼 살아가자 이런 식으로 99%는 이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제가 다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웰빙, 즉 사람의 시대다. 머신의 시대가 아니다.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봐라. 답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뭘까? 인간, 안 아프고 오래 살아야 되니까 의학, 약학, 이건 기본이다. 두 번째, 건강을 증진해야 되니까 헬스케어. 그 다음에 바이오. 이것도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이다. 세 번째,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게 뭐가 있겠나? 지금까지 인간이 괴로웠지만 이제 인간을 즐겁고 싶을 거다. 레저,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세 번째 그룹이 될 거다. 또 뭐 있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 이 비가역적 생산물이 생기는 것도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증가하는 걸 막으려면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니까 대체 에너지 같은 것도 나타날 거다. 에너지가 문제가 될 거다. 다섯 번째, 이미 늘어난 쓰레기를 어떻게든지 줄여야 되고, 엔트로피를 낮춰야 되고, 어떻게든지 만들어야 되니까 해야 될 건 뭐겠네요. 환경, 에코, 이런 게 될 거다. 일곱 번째, 기계를 사용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방법, 사람 머리에서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지식산업이 있을 거다. 최소한 이 정도가 2000년대에 새로운 더블일 거다라고 저한테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그래, 이게 정답이구나라고 배웠죠.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W들이 2000년대 더블 쓰면서 웰빙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150년 이내에 지구의 절반이 물에 잠긴다. 이렇게 말을 하면 0.9% 통찰력 있는 인간들이 그래 큰일 난다. 그 해법을 가진 W들이 누구냐. 빨리 찾아내서 같이 이 산업을 키워나가고 빨리 대비를 하자. 이렇게 0.9%는 잽싸게 움직이는데 99%의 잉여인간들은 150년 이후에 지구의 절반이 물에 잠긴단 말이지. 내가 죽고 난 다음이네 뭐. 이게 99% 잉여인간들의 보통의 생각이었습니다. 정답은 저로서는 굉장히 쉬운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의사니까 의학학 분야에서 저를 들어가 있었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는 헬스케어 바이오 쪽이니까, 그래서 그때 2001년도에 2000년 말에 생긴 작은 성취를 이 바이오 산업에 뛰어드는데 사용을 했고, 그때 제가 시작한 이 유전자 진단 사업이 이제 한 6년 만에 자리를 잡아서 내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하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바이오까지 했고, 그 다음에 대체 에너지나 뭐 에코 이 부분은 제 전공이 아니니까 그만두자. 마지막 지식산업. 이거는 해볼 만하다. 이 지식산업은 주로 어떤 게 지식이 있을까? 쉬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중에 서울의 광화문에 파이낸스 센터를 한번 가보세요. 기회가 있으면. 가보면 지하에 가서 그냥 그 뭐 똠양꿍 이런 거 먹으러 가지 말고 위에 가보면 입주업체 명단을 한번 보세요. 위에 보면은 뭐 스탠다드, 채터드, 커스타디 부도 거기 들어와 있고, 도이치뱅크 들어와 있고, 김현장 금융사무